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고향 오고 가시는 길에 또 지역마다 드나드는 곳에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수막입니다. 정치인들은 현수막 속에 각종 메시지를 전하고 알게 모르게 본인 이름들을 넣어서 알리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자신의 일상은 물론이고 정치 관련 발언 등 스스럼없이 올리면서 어떨 때는 언론 인터뷰보다 먼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보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할 말 많은 정치인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의뢰하는 인사와 발걸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진짜 민심 파악을 제대로 해주길 당부해 드려봅니다. 언론 역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더욱더 가치 있는 뉴스를 찾고 전하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트롤 전북 목요일 이 시간에 전북 언론 돋보기 페트롤 전북 JJ 전북의 저널리즘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죠. 쏟아지는 다양한 뉴스 속에서 주목해야 할 전북의 뉴스를 들여다보고요. 언론의 말과 글의 무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대 신방과 겸임 교수이자 시사인문학술기관지 사람과 언론의 편집 발행인인 박주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KBS 전주방송 총국 보도국의 한주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지금은 책방지기로 활동 중이지만 이전엔 전북 독립언론사 기자로 활동해온 문주연 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페트롤 전북에서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몇 차례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어찌 보면 JJ라는 코너에 처음으로 모시는 새로운 인사가 이제 될 텐데 추석을 맞이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왜 문지연 전 기자를 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추석 앞두고 뭐 덕담을 기대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예. 저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설레이기도 하고요. 어떤 예. 얘기를 또 여쭤보실지 고민이 예. 큽니다. 전북 독립언론사 기자로 활동해온 그 이력 속에서 저희가 들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모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박주현 교수님, 명절이 다가오면 또 명절 때만 되면 나오는 어떤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정치인들의 행보,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서는 행보라고 합니다만 글쎄요, 단순히 민심 행보만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의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현수막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늘 보도되는 그 내용 속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이제 명절 때가 되면 흔히 이제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뉴스 가치 기준으로 흔히 이제 특이한 것, 흥미로운 것, 또 예상치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이제 뉴스를 선별할 때 가치 기준으로 두는데 명절 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서 관습적인 것을 주로 이제 뉴스로 많이 다루곤 하는데요. 예. 유독 정치 기사가 많은 것은 이제 우리가 추석 밥상머리 인심을 잡으려는 이제 정치인들의 행보 그리고 이러한 그 관습적인 스테레오타입의 뉴스를 선호하는 언론사들의 이제 취향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행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현수막 정치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핀잔도 받을 정도로 거리 곳곳에 명절 때만 되면 현수막을 많이 내걸고 있고요. 또 언론들은 이러한 현역 위원들 위주로 이렇게 보도 자료라든지 가십이라든지 칼럼들을 지면과 영상에 많이 그렇죠. 싣고 있는데 예.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불공정 시비도 또 논란이 일고 있죠. 현역 위주로 너무 지나치게 언론이 보도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현역 위주로 불공정 편파 보도를 하는 거 아니냐 예. 하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예. 보도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역 의원들의 행보에만 보도가 초점이 맞춰집니다. 특히나 내년처럼 총선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 상당한 프리미엄을 안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 보면 보도의 양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주연 기자. 네, 이게 선거 때마다 빚어지는 일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역 프리미엄이라고들 하죠.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의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인지도 측면에서 현역 의원들이 이제 월등히 앞서다 보니까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기분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출되는 빈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하지만 이게 이제 선거가 이제 돌입이 되고 이제 경선이나 본선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보면 인지도 이외에 이제 공격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수의 그 정치 신인이라든지 그 비현역들이 이제 현역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현역이 공격받는 그런 양상이 이게 진행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총선 입지자들이 이제 입지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역에 비해서 신인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후보들이 좀 그 지지라든지 이렇게 주도적인 주목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이제 국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기자 이제 이전에 전북 지역 독립언론사에서 일을 해왔다. 독립언론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좀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실까 싶습니다. 네,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있었던 언론사가 참소리라는 언론사였고 2002년도 이제 부안 핵폐기장 투쟁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이 핵폐기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 이슈였고 그 당시에 이제 주민들의 이런 싸움 반대 싸움이 때로는 뭐 지역 이기주의 뭐 이렇게 사실은 왜곡돼서 뭐 언론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이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말 이 이야기, 이 지역의 문제를 좀 제대로 특히 이 시민들의 시선에서 좀 다룰 수 있는 언론들이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게 참소리 그리고 저희 지역의 독립 언론이었는데요. 뭐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참소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기업의 광고라든지 그런 거에서 좀를 거부하고 시민들의 뭐 자발적 후원금이라든지 참여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걸 좀 지향하면서 사실 운영해왔던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를 독립 언론이라고 좀 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이라든지 약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이제 독립 언론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결국 제가 가까이에서 이야기 들을 수 있었던 또 사람들이 어떤 관청이라든지 기업, 행정 이런 곳보다 오히려 시민들의 목소리였고 거기에 더 사실은 귀가 좀 더 이렇게 쫑긋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자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와 관련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명절 때 앞에서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보면 정치인들의 행보가 이제 대부분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경우에 명절 때는 그럼 이 독립 언론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에 오히려 좀 소외계층 이런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때에도? 예, 그렇죠. 일단 저는 제가 활동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사례가 특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파업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만큼 노동자들의 사실 대한 그 좀 낮은 인권 수준들을 사실 확인할 수도 있는 계기도라고 또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다 보면 가장 또 좀 외롭고 또 서러울 때가 이 바로 명절 때입니다. 명절 때 어디 가지 못하고 보통 다들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뭐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명절 때도 계속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이나 이런 기차역 같은 데에서 선전전도 하시고 그리고 또 쓸쓸하게 또 추석을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이제 명절 때는 그런 현장들에서 또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 또 이 명절을 이슈로 해서 또 제기되는 좀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권. 저희 뭐 시내버스는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거든요. 없죠.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외버스 어떻게 그 고속버스에 저상버스냐 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이제 시외버스의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기자가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자 정신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대목인데 여러 가지 기자 관련해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어떤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김영란법 이후에 좀 달라진 점들 함께 좀 살펴보면 역시
명절 관련해서는 박주현 교수님, 돈봉투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기사화가 됐고요.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일부 시군 출입처 기자단에게 해당 시군에서 이제 돈봉투, 즉 촌지를 돌리곤 했는데요. 지역 언론사들의 출입처 기자단과 지자체의 어떤 공생관계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이런 사례들이라고 해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근절방안 촉구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고 실제로 또 수사를 촉구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이 지역에서 지난 2010년도에 전라북도 도청에서 이제 돈봉투 사건이 한번 터져서 파장이 있었고요. 2011년에는 또 전주시청에서 그 기자실 돈봉투 사건이 터져서 지자체 기자실을 중심으로 벌어진 촌지 비리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사건이 우리 지역 언론에서는 또 다뤄지지 않고 또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제 수사 촉구라든지 근절방안 촉구라는 이제 이런 따가운 지적을 많이 받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익산 지역에서 또 이제 이런 그 정치권과 그 기자들과의 어떤 돈봉투 사건 이런 것들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끊이지 않게 일고 있다가 김영란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제 좀 많이 좀 줄은 그런 행태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형태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명절 때마다 벌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데요. 간헐적으로 이제 지역에서 명절 때나 또는 선거철 되면 이러한 행태가 불거지고 있는데 다행히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 이후로 과거처럼 그렇게 많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눈에 띄게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주연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우리가 흔히 그냥 일명 김영란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행 후에는 확실히 이제 언론인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또 이런 촌지라고 하는 것을 주는 곳도 당연히 이제 바뀌었죠. 네, 분위기는 확실히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예전에 이제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그 사건들을 좀 곰곰이 떠올려 봤어요. 그 당시에는 명절이면 의례, 관행껏 이런 행위들이 있었고 명절이 아니더라도 이제 기관이나 기업, 단체에서 하는 기자간담회를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오찬으로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도자료와 함께 이제 서류 봉투가 이제 자리마다 놓여져 있는데 저도 그때 이제 그냥 이제 서류 봉투를 이제 가져와서 열어봤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봉투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2008년, 9년 그때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당황했었죠. 근데 그런 관행이 좀 팽배한 분위기여서 그 뒤로는 아예 서류 봉투를 안 가져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이제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고 나서 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에는 이게 그 전에 기자들은 이걸 관행, 죄책감 없이 그거를 받았다면 최소한 지금은 이게 범죄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까지는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극히 이제 극소수 기자들은 지금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요구하거나 좀 암암리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전반적인 그런 행태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가 기자 생활하면서 느낀 그 실제로의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불과 10년 전, 11년 전 그렇죠. 참 이런 대화를 언론에서 저희가 전북의 저널리즘이라는 JJ 코너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달라진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당연히 달라져야 될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은 확실하게 법으로서 적용이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계신 이제 문주원 기자가 바로 그 당시에 관련 기사를 가감없이 쓰셨어요. 그렇죠? 네, 잘 쓴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2011년 전주시청 이른바 돈봉투 사건,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문제 의식을 느낀 기자분이 실제로 이제 그것들을 SNS 상에 공개를 하면서 이제 알려졌고 만약 그렇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그 사건은
사건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자다 보니까 그 문제 제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기사를 썼었는데요. 이제 당황스러웠던 거는 그 당시에 그게 꽤 심각하다고 많은 분들이 느꼈는데 예. 저희 말고는 그거를 다룬 언론사가 없었죠. 그러면 그 관행이라는 한주인 기자의 말처럼 그냥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 거기 이제 연관된 네. 기자단이라는 소속이 다 이제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같았으면 좀 다른 국면이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좀 서로 좀 쉬쉬하고 예. 그러지 않았을까 자,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련된 기사를 이제 참소리의 독립언론 문주현 기자만 쓰셨어요. 관련이 없으니까 예. 네, 그렇다면 쓰셨겠죠. 독립언론 기자는 그 촌지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일단 촌지 대상이 아니었죠. 왜 그러냐면 예, 그 전주시청 기자단에 소속돼 있을 수도 없었고 예. 그 돈봉투는 그 기자단에 소속된 기자들에게만 그 뿌려졌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게 독립 언론이어서 자유로운 점도 있었고 예, 한편으로 그동안의 그런 관행들 예. 고질적인 그런 기자단 문화 그거에 좀 불합리함 그런 것들이 드러난 게 아닐까 이 생각됩니다. 대목에서요 한 가지 한주현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소속된 기자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입처라고 말하는 네. 시청, 도청, 경찰청, 교육청 뭐 이런 기관마다의 출입처가 있는데 그 출입처에 소속된 기자여야만 또 받는 어떤 혜택이랄까? 또 그렇지 못한 기자 이 사이에서도 차이가 좀 있나 보죠? 이게 또 출입처마다 다 자체 규약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공통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전북도청을 출입하니까 기자단으로 소속이 돼 있는데 일단 기자단 운영은 그 회원사라고 하죠. 한국기자협회, 전북기자협회. 예. 네, 전북기자협회에 소속돼 있는 지금 전북 지역에 12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예. 방송, 통신, 신문사 포함해서요. 그 회원사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제 그 부수비라고 해가지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비용을 냅니다. 회비처럼. 네, 회비처럼. 그 회비로 이제 필요한 뭐 생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규약에 따르면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사실 기자실 안에서도 뭐 정례 브리핑이라든지 뭐 예. 긴급 브리핑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때 문정 기자님이 계실 때랑 지금이랑 좀 분위기라든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회원사도 제한이나 예. 뭐 제지를 받지는 전혀 않습니다. 예. 그런 브리핑이 있을 때 기자실에 들어와서 취재를 할 수 있고요. 예. 네, 그 외에 뭐 기자실 외에 다른 공간이야 뭐 다 자유자재로 이제 출입이 되고 이제 취재가 되는 환경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박주현 교수님, 그 당시 2011년 참소리에 문주현 기자가 이걸 기사화했을 때, 예. 그 기사 때문에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셨을 것 같고 지난 일이지만 이러한 저널리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지역의 언론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 상황 좀 파악을 하셨죠? 예,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일선 현직 언론사에서 나와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예. 아마 문주현 기자가 이제 대한언론 그때에서 열심히 활동할 때 또 우리 지역에서 몇몇 또 시민 기자들이 또 있었어요. 인터넷 신문들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거나 또는 뭐 타 지역에 두고 있는 그 인터넷 신문에 또 시민 기자들로 활동하는 이런 기자들이 어떤 그 주요 현안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당시 문주현 기자가 가장 강력하게 이제 접근해서 기사를 많이 쓴 게 남원 의료원 그 정상화 문제. 그때 아마 그다음에 경남 진주의료원 폐쇄 그렇죠. 이후에 그 시점에서 예. 그 노동자들과의 그 집회 현장에서 같이 그 생활을 24시간 같이 하면서 밀착 취재를 한 유일한 기자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우리 전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그 버스 노동자 장기간의 파업도 그렇죠, 있었죠. 사실 그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그렇게 심층 취재를 하지 않을 때 문주현 기자가 직접 그 천막 농성장에서 늘 매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근데 2013년 아마 7월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이제 참소리하고 오마이뉴스인가 제가 이제 갑자기 이런 뉴스가 떠서 봤는데 전북 도청 기자실에서 쫓겨나 보니 서럽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이제 뭐 실시간으로 떠서 검색을 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우리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 문주현 기자에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도 하고 그 내용을 제가 또 다시 취재를 해서 저도 이제 우리 지역 언론이 침묵을 지키니까 저는 이제 다른 또 오마이뉴스 같은 데다가 제가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남원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전북 도청 로비에서 농성하는 아마 도의원 그 두 사람을 인터뷰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공무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청원 경찰들에 의해서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모습을 이제 그 당시에 참소리라든지 오마이뉴스 같은 이제 인터넷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아마 상처도 입었고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고, 이제 출입 기자단들이 그 당시 이제 침묵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또 사실 또 가슴 아픈 그런 대목이 되겠는데요. 어찌 보면 침묵을 지켰다는 것은 참소리 독립언론의 문주현 기자는 같은 기자로서의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있었던 부분 때문이었을까요?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도 좀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뭐 정답은 딱히 없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기존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면 그 시스템 안에 사실 기자들이 자유롭게 사실은 활동하고 기사라는 거는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 그런 어쨌든 가감 없이 글을 통해서 사실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근데 그 기자들이 활동한 그 시스템은 전혀 그 기자들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놔두는 시스템은 아니었던 거. 그 안에서 사실 기자들은 좀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발목이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저희 그때 참소리 같은 경우는 편집권도 굉장히 많이 보장이 되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기자분들의 눈에 봤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새로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조건들 속에서 사실 그런 난맥들이 좀 계속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전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행정들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전북 도청, 뭐 경찰, 전북 경찰청 그리고 전주시청 이 세 사실 행정기관은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그것들을 충분히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하고 이야기가 통하는 언론사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심지어 전주시청 같은 경우는 그 일상적으로 하루에 뭐 수십 건의 정말 보도자료 그 보도자료가 주로 오후에 이제 인터넷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 오전에 사전에 이제 기자들에게 제공이 되거든요. 심지어 막 출력까지 다 해놔가지고 그 막 다 꼽아주고 책상 앞에까지 친절하게 놔주는데 그 보도 자료가 뭐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그거를 제가 뭐 저한테도 복사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 메일로 일상적으로 보내니까요. 그리고 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막 거부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정말 지겹게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면서 해서 결국에는 한 달 후에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받아보기도 하고 한 적도 있었고 이것처럼 사실은 행정기관 그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이런 행정기관들이 오히려 이런 그 시스템 이 닫힌 언론의 시스템에 사실은 좀 주역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실에서 쫓겨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쫓아낸 겁니까? 그때 이제 물리적인 일들이 있어서 경찰이 고소도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고소나 고발은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청 로비에서 공무원들이 저를 제지했을 때 과정이었고요. 한두 차례가 아니어서 지금 뭐 사건이 많았군요. 그 기자실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이제 전북 도청 기자실이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좀 널지막한 브리핑 룸이 있었는데요. 남원의료원 사태였어요. 그래갖고 남원의료원 사태와 관련돼서 전북 도청이 어쨌든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들을 사실 발표를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꽤 오랫동안 그 입장들을 사실 발표하지 않았었던 거고 그날 7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2013년 7월 그때 이제 전북 도청에서 처음으로 남원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입장과 해결책들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브리핑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도 연락을 도청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그것도 어디 주워서 들어가지고 이날 이제 브리핑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날 막
밤새 기다렸죠. 그리고 기다려서 이제 브리핑 하려고 갔더니 브리핑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물어 보니까 옆에 기자실에서 간담회로 바뀌었다.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기자실에 들어갔더니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쨌든 기자분들이 봤을 때는 왜 저 사람이 저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나 막 이런 표정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저한테 누구냐고 묻고 그래서 이제 제 신분을 밝히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나가달라고 여기는 이제 그 기자단하고 일부 이제 기자들에게만 이제 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전라북도와 나가달라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그때 쫓겨났죠. 한주연 기자, 네. 기자협회 회원이 아니면 기자실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 또 아울러서 이렇게 간담회나 브리핑을 할 때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 아까도 드렸지만 이제 운영에 있어서는 기자실을 이용할 수 없게 제한한 거는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브리핑이라든지 뭐 회견을 할 만한 뭐 그런 입장 발표가 있으면 비회원사도 현재는 취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그 간담회 형식으로 바뀌고 간담회가 실제로 문 기자를 제외하고 이루어졌나요? 그날 그래갖고 제가 꽤 한 30분 정도 언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꽤 많이 언쟁이 있었고 제가 이제 버텼죠. 저는 못 나간다. 이대로는 못 나간다. 해가지고 버텼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날 간담회는 취소가 됐고요. 저도 뭐 한 30분 버텼지만 뭐 계속 나가라는데 어떻게 뭐 저만 혼자 그냥 뭐 낙동강 오리알 신세 마냥 계속 있다가 결국 저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지역에는 누구하고도 이 문제를 그 당시에 상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서울에 좀 이제 이건 비하인드인데 서울에 좀 그래도 이런 좀 민주 언론 활동을 하신다고 그 당시에는 제가 믿고 있었던 이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MBC 사장이 되신 최승우 당시 해직 기자셨거든요. 최승우 대표 전화를 걸어가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최승우 지금 이제 사장님이 했던 말이 너가 뭐 혹시 지금 뭐라 당당하게 나가야 되지 않냐? 네가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제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당당해져라. 그렇게 해서 제가 당당하게 몇 마디 하고 이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내용이 믿겨지지가 않고 그런데 이게 불과 10년도 안 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실제 이제 기사화가 어느 정도는 제한적으로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절날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하시면서 이게 아직도 이 지역의 언론의 현실인가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박주현 교수님, 참 뭐 한주연 기자를 통해서 듣긴 했습니다만 가입 조건의 언론사 해당되지 않는 언론사의 현실도 그렇고 1인 미디어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정으로부터의 제재 또 같은 기자들로부터의 어떤 공감 형성을 가지 못했던 현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 비회원사도 같이 뭐 한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좀 더 바뀌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 아까 문주현 씨가 그동안에 얘기한 게 저도 참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데요. 그동안에 그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자실이라는 건 특별한 어떤 기자나 언론사를 위한 공간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공적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공적 공간에서 유일하게 사적인 존재로 이렇게 대접을 받아온 곳이고 지금도 이제 받고자 하는 곳이 이제 출입처의 기자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한때는 기자실이라는 이름을 없애자라는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때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는 그 브리핑룸으로 이름을 정하고 취재할 수 있는 모든 그 기자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사들 또는 그 신생 언론사들 1인 미디어들도 다 참여를 해서 정책 브리핑이라든지
기자회견장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 후에 다시 또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예. 제2의 제3의 문주현 기자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도 역시 어느 그 관공서에나 가면은 지금도 역시 폐쇄적인 기자단 기자실 운영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언제 또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박주현 교수님도 현재는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기자 생활을 꽤 오래 하셨고 현직 기자 시절에 상당히 관련돼서 기자 정신으로서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시잖아요. 그 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기자단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 보면은 이제 해외에 공짜로 그 취재를 한다라든지 또는 이제 그 어떤 정책 브리핑을 할 때 기자실에서 하고 바로 오찬으로 이어지는 거, 이제 그 향응이죠. 예. 또는 명절 때 이렇게 촌지를 주는 이런 관행, 이런 이제 달콤한 관행들이 있고 또 보도 자료라는 또 달콤한 자료들이 늘 쌓여 있기 때문에 예. 기자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취재도 하고 기사 작성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 출입처 위주로 그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십상이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한 언론 매체 기자들은 따로 출입처라는 개념이 없이 어디든 자기가 필요하면 가서 이렇게 취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기존 전통 언론사들은 또 그걸 또 거부한단 말이죠. 그런 어떤 차이점들 때문에 기자실에서도 이런 어떤 그 서로 어떤 이견들이 있고 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지나간 우리 지역의 언론의 현실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제대로 된 언론의 기능과 역할, 우리가 그 부분을 찾고자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문주현 기자가 어렵게 나오셨고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꺼내주셨는데 그때 일이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잠수리 기자 활동을 하지 않고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네. 책방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책방을 하면서 좀 여유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기자 그 당시에 이제 참수리 기자 이제는 그만둔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1년간 사실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 중에 이제 그 지역의 언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정말 이런 참소리와 같은 독립 언론이 정말 가장 필요한 지역이 수도권보다 오히려 이런 지역, 특히 전라북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독립 언론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의 관심과 그런 지원 그리고 도전, 또 시민 언론들의 독립 언론의 도전이 사실 더욱 더 필요한 공간이라는 게 다시 한번 좀 지금도 느껴지고, 이거 두 번째로는 그 기자단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기자단과 지금 현재 이제 관공서가 제공되는 기자실 자체가 사실 폐쇄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갖고 그러면서 사실 기자들이 좀 더 틀을 깰 수 있는 사실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환경들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기자실 문화와 기자단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나와서 좀 더 시민들에 가까이에서 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환경을 언론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충분히 그런 지금 현재 우리 주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언론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제대로 그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기자들은 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좀 해보니까 좀 한계를 나는 아니구나 싶어서 그만뒀지만 지역에 저도 지역 언론들 정말 좋아하는 기자님들 많거든요. 정말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또 글도 잘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보다 더 좋은 환경, 그 좋은 환경이라는 건 시민들과 가까이서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기사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환경이 많이 달라졌는데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마음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또 한계도 느껴가지고요. 제가 뭐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그 기자단 중심의 출입처 관행이라는 게 참 저도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기자협회라는 조직이 뭐 기자들의 침묵이라든지 권익 옹호만 하는 조직은 아니에요. 태생부터 뭐 이렇게 군사정권 시절에 이제 태동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뭐 제1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강령 기자 정신, 기자 강령. 기자협회 강령을 제가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언론 자유 수호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그 당시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했고 그렇죠. 사실 이렇게 훌륭한 정말 필요한 독립 언론, 대한 언론만큼이나 좀 그렇지 않은 기능을 하는 언론들도 많이 늘어난 거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정 기능은 더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한주연 기자 뭐 기자들을 비판하는 말로 기레기라는 표현까지도 여기서 쓰고 너무 있는 자주 듣는 것 같아요. 현실인데 어쨌든 JJ를 통해서 네. 한주연 기자의 기자 정신 그리고 더욱더 이제 현직 기자로서 좀 더 현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많이 이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기성 언론의 그런 모습을 좀 스스로 깨는 그런 노력을 이번 명절을 계기 삼아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인 교수님, 그래도 현직 기자가 나와서 기자의 현실태를 얘기해주는 이 모습도 많이 좀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요. 예. 끝으로 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우리가 오늘 풀뿌리 이 저널리즘을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기자실의 폐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뭐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하고 있고 발생되기 쉬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미국에서 그 다양한 조직에서도 풀뿌리 저널리즘, 그래스루츠 저널리즘이 활성화된 것은 댄 길모어와 같은 그 유명한 풀뿌리 저널리즘의 그 대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문주연 기자와 같은 분들이 제 마음 같아서는 좀 계속적으로 대한 언론가로서 좀 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에 참 그 뿔뿔이 저널리즘의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좀 오랫동안 해주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자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지금 고도의 전문성이라든지 윤리성, 책임감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들도 자기 개발이라든지 성찰이라든지 현장 중심의 취재 활동을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명절을 보내고 계실 텐데 청취자 여러분, 명절 동안 지역의 언론은 어떤 프로그램들로 어떤 기사들로 여러분들 안방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지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많은 조언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북의 언론이 변화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저희 KBS도 발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 기자 전 기자인데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직에서 떠나 있지만 많은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더 노력과 조언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페트롤전북의 저널리즘 JJ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주연 교수, 한주연 기자, 문주연 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현장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